대통령 후보는 쏟아지는데 과연 나는 누구를 뽑아야 할까 많이 고민되시죠? 이름은 아는데 막상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공약은 들어봤지만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다.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 프로필 떠먹여드리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영남일보 박지일 논설실장님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 장우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탐구하는 시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후보는 현재 대선 주자들 가운데 일강 체제를 이끌고 있죠. 네, 1964년 경북 안동 출신의 또 가난한 환경 속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또 이 후보는 검정고시를 거쳐 또 중앙대 법대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2010년 성남시장 당선을 시작으로 재선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지냈지만 2021년 대선에서는 아쉽게 석패하고 합니다. 그러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빠르게 정치권에 복귀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도 연임했습니다. 자, 워낙 화두의 후보이기 때문에 두 분 의견이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이 후보는? 글쎄 뭐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그 이재명 이름 석자를 잘 알 테고 또 웬만한 그 이력을 워낙 화제성을 몰고 많이 왔잖아요.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인생 역정을 아까 말씀 소년공 이런 게 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끈적함을 보면은 굴곡이 많은 분인데 미국의 지금 부통령 J.D. 벤스입니까? 거기 영화 제가 봤는데 넷플릭스 보면 있을 겁니다. 이 J.D. 벤스의 어떤 어린 시절하고도 조금 내 겹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선에 들어서 이게 또 안동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안동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남을 터전으로 한 그걸 당내 유세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략적으로는 영남권 특히 대구 경북 TK가 만약에 일정 부분 이상 이재명 후보를 민다면 대선은 거의 뭐 이재명의 대세 장악이 가능할 정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하면 권력의 화신 이렇게 딱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제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기초단체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초단체장 중에서 앞으로 한국 정치사에서 대선 후보까지 갈 사람이 과연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앞에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비교이 됩니다.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선거에서 패했을 때 민주당 안에서 가장 큰 지적이 문재인의 권력 의지의 박약함 때문에 패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그 두 정치인이 대조되는 국면이죠. 이제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그런 강력한 권력 의지로 과거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두 번째로 당대표를 연임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일단 민주당은 다양성의 측면 때문에 그 연임을 허용해 주지 않는데 그것도 본인의 사법 처리 그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에 오히려 당의 장악력을 훨씬 더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인의 사례가 또한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가치를 진보 정치의 판단 기준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는데 과거 진보 정치가 보수 정치에 대항할 때 가졌던 굉장히 강력한 그 자원이 도덕적 우위였어요. 집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보수 정치는 계속 집권을 한 4, 5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도덕적 우위는 여기가 훨씬 더 강했죠. 근데 이걸 지금 완전 평준화시키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또 공과 평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대표를 거치면서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과 그리고 그 한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교수님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와 포퓰리즘을 동시에 가진 정치인 같아요.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지역화폐 있지 않습니까? 그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절대 다수가 어떤 제도적인 개혁보다는요, 그냥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과하게 되면
소위 기본소득제 같은 이런 논쟁들을 불러 오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 강령의 기본 사회 그 노선이 지금 삽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정치인의 주장이 어떤 정책적인 검증을 받지 않고 당의 강령에 그 민주당의 역사가 얼마입니까? 여기까지 투영될 수 있고 당내에서는 아무런 반론도 없이 그 과정이 관철이 됐어요. 아쉽기도 하고 정치가 점점 리더 중심으로 이제 사인주의화가 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향력이 그 제도의 영향력보다 더 커져 가니까 그 정당도 후보를 갖지 못하면 생명력이 짧기 때문에 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런데 또 반면에 그 일인 지배력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한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형해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실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정당이 의회를 장악을 하게 되니까 의회주의가 또 형해화가 되고 이러한 의회 권력이 행정부 권력하고 충돌을 하게 되니까 적대적인 그 공생 관계가 사회 양극화로 이렇게 계속 굳어지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연구했던 내용 하나 말씀드리면 대선 이후에 그 설문조사 를 한번 했었습니다. 과제를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설문항 중에 뭘 넣었는가 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신은 왜 투표를 했습니까? 물었어요. 이 후보가 좋아서 투표를 했다. 다른 후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투표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투표했다 이건데 다른 후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투표했다가 50% 가까이 나옵니다. 이게 네거티브 보팅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죠. 여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저기가 되는 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율이 2000년대 초반에 20%를 넘지 않았어요. 한 10%대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지금 몇 프로까지 가는가 하면 50%에 근접한 겁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가 정서적 양극화라고 이제 부르는데 사실 이념 양극화는 그건 용인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건 용인하는 거죠. 정서적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다른 생각은 일체 악마화가 되는 거죠. 그 바탕 위에서 2022년도 한국 대선이 진행됐고요. 그 양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인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퇴장했습니다. 이미 이재명 후보가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굉장히 큰 딜레마를 안겨주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네거티브 선택이 이재명만 놓고 보면 이재명한테는 불리한 우리 정치 투표 행태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 2명 중에 1명은 이재명이 좋아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싫어서입니다. 윤석열을 찍었던 유권자들의 2명의 1명도 윤석열은 별론데 이재명이 또 싫었던 거죠. 50%이다. 예, 투표는 얼마든지 있어요. 어느 나라에도 있고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느냐인데 네거티브 보팅이 10% 20% 이게 아니라 지금 50%에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완전하게 망가지는. 배가 아프면 안 된다는 거네. 그죠? 그렇죠. 배가 부르는 거는 뭐 그렇죠. 배고픈 거는 몰라도. 예,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탄핵이라고 하는 단기적인 정국만 놓고 선거에 임할 거냐 아니면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세적 양극화 두 세력을 동시에 청산하는 그러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유권자의 판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이번에라도 그 연구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조사를. 괜찮겠네 아주. 예, 설문조사 결과가 너무 비극적이어서 이걸 또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네요. 예.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정치권에서 쌓아온 주요 성과와 한계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실장님께서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리의 선동가 거기서 출발한 것 같고 지금은 좀 대세를 장악한 실용주의적으로 좀 포장해 가려고 하는 그런 궤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 아마 이재명이란 인물이 정치인으로 뜬 경우가 뜬 출발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점이고 그 직전에 아마 성남시장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유타도 회자가 많이 되는 인물이라서 2016년 전후에 제가 유튜브 많이 가서 많이 찾아봤는데 솔직히 좀 선동적인 기질이 강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을 울렁거리게 하는 언어 구사력이 강하다. 이게 말을 잘 하기도 하면서 자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금 한덕수가 다시 컴백해서 하고 있지만 그때 아슬아슬한 순간에 원고에 없는 발언이라고 했지만은 최상목 대행 거의 몸조심하라.
현행범이다. 현행범은 뭐 국민이 체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선동적인 얘기죠. 좌파 세력들이 들을 때는 뭐 최상목 탄핵 내지는 진짜 체포감이다고 얘기하겠지만은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공감할 수 있냐는 것은 퀘스천 마크인데 그런 그 거리의 어떤 절묘한 발언, 선동적인 발언과 또 동시에 지금은 굉장히 거의 108석에 이르는 야당을 독점적으로 권위적으로 지금 지배하는 순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정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또 논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뭐 몇 개 재판까지 얽혀 있는데 그걸 또 딛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좋든 싫든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볼 인물이죠. 자, 또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방금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죠. 아직도 재판 중인 게 5개 정도 혐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또 교수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용기 있는 지도자라면 먼저 나서서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잖아요. 다른 재판은 모르더라도 선거법 재판만큼은 본인이 그리고 민주당의 운명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결판을 내달라. 오히려 사법부에 호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을 볼모로 삼고 지지층과 유권자를 볼모로 삼아서 지금 이 전국을 이끌어가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이게 그래도 일국의 리더를 뽑는 거고 만약에 최악의 순간에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못 내는 이런 경우까지 올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 보면 민주당 후보가 사망한다든지 급사한다든지 병사한다든지 50년대에 그런 예 빼고 한 사람이 당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후보를 못 내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적어도 겪지 않았고 세계 정치사에서도 이런 형국은 만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결자 해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법부의 판단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또 하게 되면 또 그 5년간의 아득한 세월을 대통령 방탄복을 입고 지내면서 2년간의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텐데 이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책임 윤리 측면에서 본인이 선도적으로 털면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집권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면 먼저 나서서 털어라. 호소를 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교수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글쎄요. 지금 이 시점에서 털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너무 많은 길이 왔고.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억울할 거예요. 한편 첫 번째. 내가 그래도 명색이 0.7% 차이로 졌는 정치적인 2인자죠. 네. 옛날에 대통령은 안 됐지만 2인자인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서 온갖 제목을 씌워서 기소를 하느냐 하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본다면은 대선에서 패배한 2인자가 왜 내가 정치를 5년간 국민의 위임을 받고 내가 하는데 또 계속 좀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얼쩡거리냐는 거죠. 이게. 길을 터줘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뭐 대선 치고 나서 주식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바로 개항을 해서 국회의원이 됐죠. 그리고 당대표까지 된 거고 지난 총선에서는 이긴 거고 결사적으로 또 단식 투쟁도 했고 이런 경우가 정치 도의적으로는 피차 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누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이 국가를 운영해 가든 간에 그런 최소한의 정치 도의 내가 물러 패배자는 좀 아름답게 물러줄 일정 기간 영원히 물러나라는 건 아니잖아요. 승자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아량을 베푼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도저히 타협점이 없는 듯이 굴러온 것이 지금 이런 지경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느닷없는 지금 대통령 일종의 보궐선거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 후보의 어떤 그 과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좀 아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 는 동시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 다시 한번 여쭐게요. 정치적 지향점이나 또 공약들이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소득 이런 네. 굉장히 좌파적이죠. 이념적인 게 뭐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삼성이 국민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는 좌파적인 이념이 굉장히 녹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파에서 이야기하는 그건 퍼주기다, 파퓰리즘이다 이런 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성격도 굉장히 강하죠. 그거 좀 지적받을 수 있겠죠. 그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재명의 그 원래 정체성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약간 전향을 하죠. 전향이라보다도 약간 우클릭하잖아요. 민주당은 뭐 중도 우파 정당이라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당신 마음대로 그걸 민주당의 성격을 규정하느냐고 전통 민주당 내 인사들이 반론을 펴기도 했고, 그 제가 한번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대, 이것도 얼핏 들으면 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보통 사람의 시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평범한 사람이 주인이 된다? 자칫 그게 좀 약간 이 10년을 들여다보면은 평범한 사람이 주인이 되기 불가능하잖아요. 뭐 특출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모르지만 평범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는 없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똑같다 동등하다는 그 평등의 원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좌파적인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 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봐요. 이재명 후보의 좀 한계이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최근에는 실용주의적인 것으로 굉장히 좀 많이 그 포장하고 있죠. 언론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워낙 독보적으로 지지율이 앞서가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을 없애야 된다. 이제 과격한 발언을 안 하겠다. 본인의 정치 철학 내심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발언들을 좀 절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자 몸조심하는 그런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굉장히 전술적으로는 당연히 이재명으로 봐서는 택할 수밖에 없는 전술이고 스탠스이고, 또 그것이 아마 뭐 당장의 표를 앞으로 본선까지 간다면 끌고 모으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공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이 공약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후보 이름들을 놓고 포털 사이트에서 대선 공약 이렇게 한번 쭉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제일 야당이니까 그렇죠. 그동안 공부해 놓은 게 많고 예. 법률안도 많이 뭐 내놓고 하니까 그렇죠. 그걸 안 된 것들은 예. 전부 공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시켰던 것들은 다 공약으로 내놨었죠. 예. 수밖에 없다. 이제 네. 그래서 민주당의 우위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 준비할 시간도 많고, 뭐 국민의힘은 뭐 방어하기 급급하죠. 탄핵 집회 뭐 반대 집회 나가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래서 준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됐다. 그리고 공약에서도 아마 우위를 가져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강점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그 후보들 중에서 내가 만들지 않았던 공약이라도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후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현대 정치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어떤 지지층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한정된 공약 시리즈를 제시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용어로 캐치 올 전략이라고 하는데 다 잡기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누군가를 대표하기보다는 승리하는 것,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당의 1차 목표가 된 거예요. 내가 대표하는 거 조금 나중에 해도 된다. 그것도 이겨야지 바르게 대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 정당의 기능이 크게 보면 대표라고 하는 것 한 가지고, 그다음에 권력을 운영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대 정치는 이거죠. 집권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것.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선거 캠페인도 계속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기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캐치홀 전략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화된 현상인데, 아마도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는 이것을 제일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일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다 갖다 쓰다 보면 여기 가서도 다 해줘야 되고 저기 가서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약의 진정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공약을 봤더니 공공의대 그 정책을 냈어요. 네, 도입하겠다. 예, 공공의대 정책은 사실 문재인의 공약이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공공의대를 설치해서 장기간에 10년 동안의 인력 수급을 가져가겠다. 사실 그걸 승부를 보려고 했으면 지난 총선 때 꺼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의료인들하고의 대화에서도 그 카드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랑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의료 파트에서 수용을 하지 않거든요. 강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 공약을 다시 들고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 공부가 덜 됐구나. 그런데 이제 공공의대라고 하는 게 진보 진영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어젠다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이 정도로 절충해서 이번에 승부를 보는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끔 만드는데 그 공약을 양산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그 공약에서는 가급적 논쟁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끔 의대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 공공의대가 나온 거겠죠 또 그죠? 네. 그런 측면도 있겠죠. 예. 한편 보면은 그렇지 뭐 탈원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얘기했으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런 얘기들이 정책들이 굉장히 실패한 것으로 우파들은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온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그 산업 측면 이런 것들 그렇죠. 얘기하니까 김상원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그게 위장 전입이다. 정말 실현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런 공세가 나오는데 글쎄요. 어쨌든 공약의 진정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정년 연장 뭐 이런 부분도 이재명 대표가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뭐 재밌는 것은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우리가 만들어서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기가솔깃한 이야기인데 한편으로는 글쎄요. 현혹시킬 수 있는 발언일 수 있겠죠. 세금 없이 나라가 굴러간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세금 없이 지금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인데 증세 없이 가는 건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감세도 하고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도 하겠다. 그건 사실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또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 공약들의 또 많은 만큼 진정성을 또 체크해봐야 된다는 두 분의 의견을 또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 될지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식어를 하나 붙여서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좀 한번 좋게 평가해 볼게요. 네. 노무현과 김대중의 두 얼굴 아주 포지티브하게 본다면 또 악착 같은 측면이 있으니까 국가 경영에 대해서 좀 국가의 애국심이 지금의 이재명이 아니고 더 발휘가 된다면은 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이 문제는 또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이 된다면 만약 이재명이 대미 관계 부분 어쨌든 이 대표는 한때 그게 좀 와전된 것도 있지만 1945년 해방 이후에 미군이 점령군이 맞아요. 대한민국에 진주한. 그러나 그게 우리가 섣불리 점령군이다고 우리 지금 근대 역사 이후에 미국과 함께한 것을 포함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에요. 점령군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좀 불쾌할 수 있죠. 미국은 계속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은 불안해하고 의심을 해요. 그 과거에 한국이 만만하게 다뤘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세계 10대 강국이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을 지금 쉽게 다룰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젊은 층도 일어나 있고 세대 교체가 되면서 한국도 외교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는 시점이 점점점 오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과거 뭐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나라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더 좀 영어 표현으로 너버스하다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아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측면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세시해 중국이라 했잖아요. 물론 대만에도 세시한다고 해서 그걸 두 가지 언어가 겹쳐져 있죠. 센텐스가 겹쳐져 있지만은 과연 뭐 중국에 세시만 해서 우리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국에 세시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거를 대미 대중 외교에서 이재명 만약에 가정된 대통령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또 어떤 대한민국이 될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실용주의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용주의 정책이 더 많이 성공하면 좋겠죠.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전국이 너무 길어요. 예. 국력
특히나 국민통합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몇 개의 재판이 더 있는데 집권을 해서 또 5년 또 그 너머의 세월을 이끌어 간다. 그러면 국가가 굉장히 비상한 이런 시기에 얼마나 큰 업보를 이 나라가 짊어져야 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후보를 또 쉽고 빠르게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